Okay, let's go. 저한테 한 10분 정도 주겠다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요 문제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가 지난 학기 기말고사 성수고 1학년 서답형 1번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문제를 제가 따로 안 써놓고 그냥 지문을 바로 갖고 왔는데요. 이유는 굉장히 평범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지문 안에 지금 빈칸을 이렇게 A, B 두 군데다 뚫어 놓고요. 제일 앞에 이니셜까지 줘서 힌트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단어를 쓰라는 게 이 문제의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학생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시험 범위를 주어주고 그 범위 내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서술형 1번부터 아이들이 본 적이 없는 지문을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빈칸 속에 들어가 있는 저 단어들은 애들이 본 적이 있는 단어들이냐? 물론 시험 범위 내에 본 적이 있는 단어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처음 보는 지문을 보다 보니까 내용을 미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봤어야 되는데 시간을 좀 투자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읽어냈다 할지라도 그 빈칸 안에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될지도 고민을 했어야 되고, 그거를 다 뚫고 그 단어를 생각을 해냈다 할지라도 맥락과 문법에 맞게 단어의 품사를 적절히 변형했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A는 원래 doubt란 단어가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앞쪽에 조동사 had를 줬어요. 그래서 과거 완료형으로 완성을 하라는 게 출제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doubt 뒤에다가 ed를 붙이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 유형이었고, B는 intend라는 단어가 저희 시험 범위에 나왔었어요. A도 B도 동사의 형태로 A는 doubt, B는 intend, 요 형태로만 아이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명사 형태로 고쳐서 쓰라는 의도로 출제를 하는 것입니다. 주어 자리를 보고 그 다음에 앞에 형용사 true가 수식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준 다음에 이걸 명사형으로 고쳐 쓸 수 있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게 배점은 높지 않았는데요.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렵지 않은 단어였는데도 당황을 하고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도 원형을 그대로 써버려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건 해석 능력과 문법적 지식, 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고쳐서 썼어야 되는지, 이것도 중요했지만 어휘 출력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라고 제가 어휘 출력을 이렇게 키워놓은 건 이 능력이 정말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내신 시험을 거쳐보신 분들이 여기 지금 아까 졸업생도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내신 범위 내에 있는 그 지문들을요 거의 딸딸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면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어느 정도 획일화가 돼 있었어요. 수능이 서술형 같은 걸 안 보다 보니까 단어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학생들이 그 단어의 의미만을 암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그 단어를 역으로 내가 써야 되는 상황에 굉장히 낯설어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단어들을 넣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말은 떠오르는데 영어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도 알겠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단어에 대충 어떤 뜻의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도 알겠는데 그걸 끄집어내는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어근 중심의 파생어 공부를 시켜야 돼요.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보고 있는 단어장이 있습니다. 단어장이 해커스 보카 어근편인데요. 제가 그 단어장을 채택해서 아이들을 보게끔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근이라는 건 단어를 형성하는 근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접두사를 어떻게 붙이느냐, 그리고 접미사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다른 의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접두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어떤 조합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접미사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품사가 결정이 되거든요. 아까도 ed를 붙이고 ion을 붙이는 그런 상황을 만약에 이 친구가 어근 중심의 공부를 해서 ion을 뒤에 붙이면 명사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그 공부가 선행이 됐다면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품사를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핵심 대응책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뜻을 암기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냥 뜻만 달달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어 하나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어떨 때 사용이 돼야 되는지를 적절하게 아이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예문을 통해서 맥락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어 시험을 뜻 쓰는 거를 보기는 하는데 1차적으로 한 번 돌릴 때 뜻 쓰는 것만 보고요. 두 번째부터는 무조건 예문 안에 그 단어를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문 안에 그 단어를 집어넣으려면 상황에 따라서 그 단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형태가 달라지고 또 아까처럼 ed를 붙여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이들이 익숙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맥락 훈련을 철저하게 시킬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의어 학습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지금 제가 성수고 1학년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이 문제가 좀 굉장히 특별해서 보여드렸었던 건데 가장 일반적인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시험 범위 내에 주어져 있는 범위를 주고요. 그거를 요약을 해놔요. 그러면 요약문은 아이들이 처음 보는 걸 거 아니에요. 내용은 비슷하다 할지언정. 그런데 그 요약문 안에 단어를 뚫어놓고 조금 쉬운 문제 유형을 출제를 하면 본문 안에서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적절히 변형해서 넣으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면요. 본문 안에 있는 단어를 쓰지 말라 그래요. 이게 성수고 1학년보다 2학년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요. 그 안에 있는 단어를 본문 안에 있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배치를 해놓고요. 다른 단어를 쓰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동의어를 알고 있느냐? 즉 입체적으로 그 단어를 어휘를 학습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약문을 우리가 완성을 할 때 원래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랑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다른 단어가 뭐가 있지? 이것도 알아야 그게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이제 그냥 단순하게 많이만 외운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그 요령을 바꿔가면서 단어를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같은 학교 같은 시험이에요. 지난 학기 1학기 기말고사 영어가 진짜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수고 1학년 아이들이요. 거의 멘탈이 완전히 그냥 다 나가버린 그런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던 이유가 요 문제 유형에도 드러나는데 자, 이거는 제가 지문을 다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만 여기를 보시면 좀 재밌는 게 나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영어로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해요.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 지문을 줬어요. 그 다음에 그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밑줄을 쳐놨습니다. 근데 이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그 지문 전체의 요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을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딱 일견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 그리고 굉장히 시적인 표현 뭐 이런 것들을 거기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영어로 설명하고자 한다. 보기의 단어를 그대로 모두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즉 영문으로 그걸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이제 그 의미를 내가 영어로 쓸 때 우리말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영어로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좀 혼란이 있었음에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여기 있는 표현들을 다 그대로 썼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를 적절하게 배열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조건을 하나 줍니다. 단어 하나를 추가하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걸 싹 다 갖다 써놓고 단어 하나를 추가해서 문장을 완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거 쉽지가 않죠. 첫째로 내용이 숙지가 잘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밑줄 친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문장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가목적어를 활용한 구문이었다는 걸 눈치를 채는 게 핵심이었어요. 이거를 눈치를 못 채면요. 이거 아무렇게나 써놓습니다. it을 제일 앞에 갖다가 써놓고 막 이래요. 근데 이 가목적어는 패턴이 있거든요. 이 가목적어임을 눈치채게끔 만드는 게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출제 의도를 파악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대응했었어야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 늘 가르치는 게
늘 가리키는 게 요 it과 it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영작을 하는 조건 안에 등장하면 반드시 동사 make를 비롯한 5개의 동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라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make가 있죠? 이거 말고 believe, consider, find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 make를 포함한 그 5개의 동사가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하면 가목적어 구문이 아닌지를 의심을 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뭘 찾으라 그러냐면 목적격 보어를 찾으라 그래요. 그건 형용사거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형용사가 있다? 100%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 가목적어를 물어보는 거구나. 내가 이 문장을 완성을 하는데 가목적어를 활용해서 완성해야 되겠구나 하면 거의 90%는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 패턴대로 정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가 더 필요했어요. 이게 뭐였냐면 reduce라는 동사였습니다. 여기 있네요. reduce를 우리가 보통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감소시키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요. 감소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근데 reduce는 뒤에 A to B의 형태로 목적어를 갖다 놓으면요. 전락하다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A에서 B로 전락하다. 그래서 이 의미까지 알고 있어야 완성을 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거를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6개월 뒤에 만나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이 친구들이 중학교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시험 공부를 할 때 본문을 그냥 달달 외우고요. 시험 범위 내에 중요한 문법 개념이 있으면 그거에 관련된 문제만 계속 풀어봤으면 되는 거거든요. 출제 의도를 왜 파악을 해야 되죠? 어차피 나오는 게 뻔한데. 근데 고등학교만 올라가도요. 불과 몇 개월 뒤에 출제 의도조차 모르겠는 문제들이 마구 튀어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빈출 포인트를 집중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학교에서 시험에 내는 문법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몇 개 안 되는 건 아니고 조금 많아요.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훈련 방법 있죠. 그게 각 포인트별로 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더비교급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든지 이때 강조 구문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뭐를 봐서 출제 의도를 어떻게 파악해야 된다라는 그 패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아갖고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켜야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학교들 보이시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학교들이랑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요 외의 학교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안에 있는 학교들은 확실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내는 패턴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이 바뀌면 어느 정도 그 바뀐 것에 대한 영향도 있고 학교별로 그 학교가 출제하는 스타일이 좀 다른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은 똑같아요. 지금 최근의 트렌드는 어휘와 영작입니다. 이거를 안 잡아놓으면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공부를 하고 내가 영어를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도요. 대응을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잡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영작 훈련은 어휘는 저희가 3년 내내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영작 훈련은 지금 아니면 못해요.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 게 2학년 겨울방학, 3학년 겨울방학 올라갈 때 아이들이 해야 될 과정이 따로 있어요. 근데 1학년, 지금 중3에서 1학년 올라가는 이 겨울방학이 얘들이 영작 공부를 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정규로 깔 겁니다. 특강이 아니라요. 그러면 다른 학원에서는 뭘 하느냐? 아마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 풀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독해랑 어휘에 많은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럼 독해랑 어휘에 많은 집중을 했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3월 모의고사를 잘 볼 수 있어요. 3월 모의고사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3월 모의고사가 내신에 반영이 안 돼도 그걸 못 보면 애들 멘탈이 나가요. 그래서 공부의 의욕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그 시험을 안전하게 방어를 해내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모의고사 대비를 특강으로 깔 겁니다. 그래서 독해 공부는 특강으로, 그 다음에 정규에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킬 건데, 이거 투트랙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이 겨울방학을 가장 알차게 보내는 방법일 거고요. 제가 학생이랑 같이 기출 경향을 분석을 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만 경향을 알고 있어서 애들한테 이런 걸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애들도 스스로 문제를 보고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는구나, 어떻게 대비를 해야지를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끔 해요.
그래서 시험이 끝날 때마다 화면에다가 시험지를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자라는 피드백을 늘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신을 좀 철저하게 잡아나가고 빈틈없이 공부를 좀 시키는 그런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 뒤에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다른 버전이 떴네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기 다음 장에 뭐가 있었냐면 학교별로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나는 것만 몇 개 말씀드리면요. 대관고등학교는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시험 범위에다가 넣어놓고요. 몇 문제 출제를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하고 대관고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외부 지문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리 본 적이 없었던 지문을 문제로 출제를 막 해요. 대관고가 그걸 많이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성수고처럼 서술형으로 하진 않고 객관식으로 이제 모의고사처럼 출제를 해요. 그게 대관고의 특징이고 한대부고가요. 시험 범위가 무지막지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한대부고 시험을 대비를 할 때 그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를 한 바퀴 다 돌리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범위가 많습니다. 문제 출제 난이도는 그냥 적정하거든요. 근데 시험 범위가 영어는 넓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출제 난이도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굉장히 버거워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숙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양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의 배점이 큽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많진 않은데 서술형 배점이 커가지고 서술형을 틀리면 좀 많은 손해를 봐요. 객관식보다는. 그런 학교별 기출 특성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경일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선생님이 바뀌셨어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학기 중에 바뀌셨거든요. 바뀐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천명하기를 이제 우리 학교도 그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것만 다루지 않고 지문을 변형하거나 외부 지문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더더욱이 지금 시험 때만 바짝 공부를 해서 점수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떠오르는 궁금하신 점이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면 저는 이만 마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